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게, 자, 근저당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여기서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겁니까? 어느 거예요? 근저당권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다라고. 그죠? 근저당권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죠.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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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다 임차인만 있고, 근저당이 없네. 근저당이 없네. 근데 아까 제가 6가지 중에 뭐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경매, 강제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 신청했습니까? C가 신청을 했죠. 그래서 C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예요. 신청한 사람 기준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인수죠? 그렇죠. A, B, C까지는 인수. 그리고 D는 배당을 받아 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다음 거 볼게요. 다음도 동일한데, 여기는 여기서 누가 신청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타인,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을 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디까지가 인수고 어디까지가 소멸됩니까? 네? 다 인수. A, B, C, D. E까지? E는 뭔데? E는 뭔데? 요거는 이제 경매 신청한 사람이잖아. 여기 신청한 사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A부터 D까지는 다 인수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제? 자, 이처럼 이제 뭐 경매, 뭐 배당, 이렇게 배당 순서, 뭐 이런 건 사실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건 법원에서 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인수해야 될 게 뭔지, 내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아시면 되지. 굳이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씩 배당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 계산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만큼 한가하시면 그걸 하고 계시든가. 그죠? 요거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배당은요,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배당을 알 필요 없다 그래 놓고 배당을 또 알아야 되네요. 어떤 경우에 배당을 알아야 되는지. 자, 우리가 보십시다. 임차인이 1억의 보증금을 받고 들어와 있어요. 계약서를 쓰고 점유를 하고 전입까지 마쳤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배당 요건을 다 갖춘 거죠.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배당까지도 신청을 했고요. 자, 이럴 때는 인수입니까? 말소입니까? 네? 말소.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네.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 여기 있죠, 밑에. 그럼 위에는 뭐? 근저당 위에는 뭐? 네, 인수죠, 인수. 그 아래는 말소. 말씀드렸죠? 자, 인수입니다. 자, 그래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내가 이 금액을 다 인수를 해야 되는지, 또 만약에 여기 이 사람들 중에 제가 확정을 못 받았든가 전입을 못 했든가 요건이 하나 빠진 게 아까 중수들이 손을 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정이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계약서 쓰고 점유하고 전입까지 했는데 확정 날짜를 못 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근저당이 들어온 다음에 여차 싶어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자, 이럴 때 이건 인수입니까? 소멸입니까? 소멸? 소멸? 인수? 와, 역시 경매학원 제일 많이 다니신 분이
제일 못하네. 자, 요 경우에는요, 소멸이 됩니다. 왜냐? 다 만족을 못 시켰잖아요. 그죠? 대항력을 못 갖춘 거예요. 대항력. 그렇기 때문에 소멸이 되는데, 이 소멸이 된다라고 예를 들면 생각하면 우리는 1억이라는 돈을 인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1억이라는 돈을 인수를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세요? 낙찰자가 1억 줘야 돼. 낙찰자가 이기다 1억을 줘야 된다. 그거는 인수잖아. 그건 인수잖아. 이건 제가 소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확정일자 안 받아요. 자, 그래, 맞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가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 모든 조건을 다 갖췄으면 누가 받아가요? 이 사람이 임차인이야. 이 사람이 임차인이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낙찰자 입장에서 요 조건을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수를 우리가 해버리면 끝나요. 그럼 돈을 우리가 주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조건이 없어져 버렸다고. 밑으로 내려갔다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인수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최우선 변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우선 변제. 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라는 제도 때문에 소액의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대항력을 못 갖췄다 하더라도 소액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금액만큼은 본인도 맨몸으로 쫓겨나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살 수 있도록끔 소액만큼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대한 소액 임차인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줘야 돼요. 자, 그거를 제가 예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자, 요런 겁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아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있었죠? 그 전에 전입신고와 점유의 당력을 갖추면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보다 앞서서 소액 금액 중 일정액을 먼저 배당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확정일자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는 선이든 앞이든 소액 보증금만큼은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우리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최우선 변제권이 방금 말씀드린 소액 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예제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거용을 빌려서 영업용을 쓰고 있다든가 이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를 못 받아요. 그리고 사용을 시작하면서 이제 주민등록을 전입을 했습니다. 전입까지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확정일자까지 딱 받았어요.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이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입하러 갔을 때 확정일자를 같이 받잖아요. 그러면 전입하러가 전입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 받으려고 가면은 해줄까요? 전입은 안 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러 가서 해달라면 해줍니다. 그걸 해줘요. 그걸 안 따진다고. 우리 뭐 제도상 예를 들면 전입을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걸로 아예 해주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입을 한 걸로 인정을 해주면 오히려 편할 텐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따로따로거든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영업용으로 상가를 얻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요 적용이 되고요. 주거용으로 또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죠. 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이제 몇 가지가 조금 다른 게 몇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제 환산보증금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개념이 나오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내가 보증금이 얼마에 월세가 얼마가 됐든 상관치가 않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는 금액에서는 그 금액 한도 내에만, 범위 내에만 들어가면 변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요, 내가 보증금은 예를 들면 한도 내에 들어가. 근데 들어가는 월세가 있거든요. 그 월세를 다시 보증금으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 합친 금액이 전체가 다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 내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 보증금이 많이 걸리고 월세를 많이 내고 있는 장사하는 분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서민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런 환산보증금을 제도를 만들어서 그 범위를 이렇게 좁혀놨어요. 환산보증금을 만드는 거는요, 보증금에서 월세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 예를 들면 1억에 월세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 전체가 얼마짜리 보증금인 거죠? 그렇죠. 3억짜리인 거죠. 쉽죠? 이 정도는. 그래서 그 3억을 가지고 과연 내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야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세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연세 내시는 분들은 보증금에서 연세를 12%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대주시면 보증금이 또 됩니다. 지금은 제주도만 거의 연세가 있지, 뭐, 육지에서는 다들 월세시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입 확정 배당의 과연 기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한번 따져 드려 볼게요. 자, 근저당이 먼저 선순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이 있고 확정을 받고 배당을 받았으면 기준이 어느 시점이 기준 1이 됩니까? 네? 자, 그건 말소 기준 권리고 여기서 따지는 거는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디냐 이거죠. 전입, 확정, 배당 중에 전입입니까? 자, 전입을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확정을 못 받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확정 일자가 그 기준 날짜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 기준 날짜가 근저당보다 후순위냐 선순위냐를 따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전입, 확정, 근저당, 배당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가 기준일이죠? 무슨 기준? 자, 소액, 네, 소액 임차인. 자, 말소 기준은 당연히 근저당이죠. 근데 소액 임차인이 이 사람이 근저당보다 빠르냐, 늦으냐를 따지려면 전입과 확정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입과 확정 일자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느 기준이 맞냐는 거죠. 자, 전입이 아니고 제가 확정 날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확정이 뒤에, 전입보다 뒤에 있게 되면은 확정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케이스입니다. 확정이 이제는 앞으로 갔어요. 미리 확정 날짜를 받아놓고 뒤에 전입을 하고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확정? 전입? 전입? 그렇죠. 전입이죠.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한다니까요.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이 돼야지. 그죠? 근데 전입을 하게 되면 이 길, 그러니까 그 당일날 0시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확정은요, 확정 신고하는 그때부터 적용이 돼요. 그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전입, 근저당, 확정, 배당입니다. 자, 이거는 어느 기준으로 봐야 돼요? 자, 확정 기준으로 보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 확정이 근저당하고 같은 날짜로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근저당과 확정 중에 뭐가 빠릅니까?
확정이 빠릅니까? 근저당. 근저당이 빠릅니까? 확정 손. 근저당 손. 맞추신 분들에게 술 산다. 은행을 우승시한다. 근저당. 전부 다 틀렸어요. 이럴 때는 동순입니다. 근저당과 확정은 동순입니다. 자, 거꾸로 전입이 근저당하고 같은 날 받았어요. 그럼 뭐가 빨라요? 근저당. 그건 근저당이 빠른 거 아시네. 왜냐? 전입은 이길 날, 그러니까 그날 0시부터 적용이 되니까. 근저당은 물권이니까 바로 설정이 잡힌 그 순간부터 바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확정은 근저당하고 동일해요. 잡힌 그 순간부터, 도장 찍힌 그 순간부터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기준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안문배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안문배당은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채권 관계가 있고 물권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채권과 물권이 만약에 동일한 날짜에 잡힌다. 그럼 뭐가 우선이죠? 물권이 우선입니다. 그럼 채권과 채권, 같은 채권이 있다. 그러면 A라는 채권이 있고 B라는 채권이 뒤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게 우선이에요? 네, 채권은 동일합니다. 채권과 채권은 동일해요. 자, 그래서 1억 5천을 배당하게 되면요. 채권과 물권과 채권이 있어요. 이러면 동일하게 안문 배당을 합니다. 이렇게. 5천, 5천, 5천씩.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채권이 물권보다는 뒤처진다 그랬죠. 물권이 앞선다 그랬죠. 그래 되니까 여기 있는 채권을 물권 쪽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5천, 여기는 1억이 배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문 배당이에요. 제가 좀 더 이해를 쉽게 도우면요. 예를 들면 이 가압류가 이 사람이 근저당권자가 물권을 돈을 빌려줄 때 가압류권자가 5천만 원을 빌렸다는 게 적시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사람은 5천만 원이 있다는 걸 알고 빌렸죠. 알고 빌린 거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이 5천 원 가져갔는데 불만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빌려줬을 때 1억을 빌려줬어. 자기는 그래서 1억 5천짜리니까 1억까지 빌려줄 수 있잖아요. 5천 원은 선순위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1억을 나는 그래서 빌려줬는데 뒤에 또 가압류권자가 들어온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앞에 5천이 있고 1억이 있죠. 알면서 들어온 거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 줄 게 있겠습니까? 안 줘야죠. 그게 정당한 거잖아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그다음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전세 그러니까 보통 임차인들이 지가 앞에 그 임대차 보호법 이 임대차 보호법도 생긴 취지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반드시 필요한 게 전입신고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계약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받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본인의 권리를 안 뺏겨요. 그런데 집주인이 그럼 나 이사 나갈 테니까 보증금 돌려달라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대. 그러면 돌려줄 때까지 끝까지 살아야 됩니까? 끝까지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럼 나 지금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에 내 집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 날짜도 됐고 이제 잔금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사를 가버려. 이사를 가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전입을 옮겨가는 게 되잖아요. 전입을 옮겨가게 되면은 대항력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입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둔다? 그리고 가족을 남겨놓고 자기만 간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 그것 때문에 생긴 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야지만 이거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중에는 안 돼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등기부에 다른 권리하고 동일하게 권 이렇게 기재가 된다고 했죠. 임차권도 마찬가지로 임차권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럼 채권을 물권화 시킨다는 거거든요.
이게 물권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마음껏 어디를 이사를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임차권 등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대방 동의 없이도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생기고 나서는 동의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리고 이거는 임대차 기간이 반드시 완료가 돼야지 신청할 수 있고요. 경매에서 이제 접수 날짜가 아닌 내용 날짜를 본다는 거. 요게 주의하셔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데 기간이 쭉 있는데 근저당보다 여기가 임차권 뒤에 딱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게 말소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워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들이 있습니다. 언제 전입을 했고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때가 요 앞이면은 이건 선순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들어가 있는 그 날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내용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인터넷 이제 등기소인데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소액 임차인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죠.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셔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각 지역별로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돼요. 자,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도 나오는데 울산께 궁금하시면 울산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 울산이 가는 게 이렇게 쫙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개정이 계속되었어요. 계속되어서 현재는 울산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는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4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환산 보증금이 요 적용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자체를 적용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보증금 범위는 3,800만 원 이하일 때 1,300만 원을 보장을 받습니다. 자, 요게 말씀드린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께 유인물을 알려드렸으니까 그 유인물을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요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유인물입니다.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10분만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